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을 읽어드리는 송세비입니다. 맨날 날짜를 보고 시작할 텐데 오늘 9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 23분입니다. 오늘도 토요일에 읽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풍 이름을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그냥 어차피 올 것은 와야 하고 저는 항상 그런 입장으로 그 영향으로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의 날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2020년 정말 조금 아니죠. 사실 많이 희한한 해입니다. 코로나에 이제 태풍 시즌까지 겹치니 참 자연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숨고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는 그것밖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읽어드릴 47장은 전부 시예요. 시의 향연의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시가 좀 많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장인 48장은 지난 시간에 읽었고 49, 50장이 또 많이 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로 단독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뛰어넘고 오늘 한 장을 더 읽기를 51장, 마침 그런 대로 좀 짧아요. 이렇게 두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네,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47장 한국의 현대시 고뇌와 사색의 절창들. 겨울노래 오세영. 산자락 덮고 산들 산이겠느냐. 산근을 쥐고 산들 산이겠느냐. 산이 산인들 또 어쩌겠느냐. 아침마다 우짖던 산까치도 간데없고 저녁마다 문살 긁던 다람쥐도 온데없다. 길 끝나 산에 들어섰기로 그들은 또 어디 갔단 말이냐. 어제는 온종일 진눈깨비 뿌리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내리는 폭설. 빈 하늘 빈 가지엔 홍시 하나 달랑 떨 뿐인데 어제는 온종일 난을 치고 오늘은 하루 종일 물소리를 들었다. 산이 산인들 또 어쩌겠느냐. 1999년. 고향 백석.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뵈었다.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광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애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를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쓸는다. 나는 아버지를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전율. 1939년.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쓴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1930년. 그리움 이용학.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1947년. 나무 박목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지어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1964년.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1963년. 녹을 닦으며 허형만. 새로 이사를 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쓸어있는 흑갈빛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쓸어 있을지 부끄럽고 죄스러워 손이 아린 줄 몰랐다. 나는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비늘처럼 총총이 놓쳐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 그리 살아온 43해 수많은 불면의 촉수가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쓸어 있음을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1988년. 대설주의보 최승호. 해일처럼 굽이치던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조그마한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 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조그마한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바닥이며 날아온다. 거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떼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1983년. 대추나무 김광규. 바위가 그럴 수 있을까? 쇠나 플라스틱이 그럴 수 있을까? 수많은 손과 수많은 팔 모두 높다랗게 지켜든 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 마음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내 하늘을 향하여 꼼짝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 나무가 아니라면 정말 무엇이 그럴 수 있을까? 겨울이 지쳐서 피해간 뒤 온 세상 새싹과 꽃망울들 다투어 울긋불긋 돋아날 때도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다가 초여름 되어서야 갑자기 생각난 듯 윤나는 연녹색 이파리들 돋아내고 벌보다 작은 꽃들 무수히 피워내고 앙징스런 열매들 가을내 빨갛게 익혀서 돌아가신 조상들 제사상에 올리고 늙어 병든 몸 낫게 할 수 있을까? 대추나무가 아니라면 정말 무엇이 그럴 수 있을까? 독을 차고 김영남.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헤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가 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질아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 뒤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 뒤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해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 키우랴. 내 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1939년. 만술아비의 충문 박목월.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걸 아베도 알지러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충문이 당한 기요. 눌러 소금에 밥이 많이 묻고 가이소. 윤사월 보릿고개 아베도 알지러요. 간고등어 한 손님은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묻고 가이소. 여복의 만수라비 네 정성이 엄쳤다. 이승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라고. 망령도 감흥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네 정성 느껴 세상에는 굵은 밤이슬이 온다. 1968년. 물 끓이기 정량. 한밤중에 배가 고파서 국수나 삶으려고 물을 끓인다. 끓어오를 일 너무 많아서 끓어오르는 놈만 미친놈 되는 세상에 열받은 냄비 속 맹물은 끓어도 넘치지 않는다. 혈식을 일삼는 작고 천한 모기가 호랑이보다 구렁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열받게 한다던 다산선생. 오물수거비 받으러 오는 말단에게 신경질 부리며 부끄럽던 김수영 시인. 그들이 남기고 간 세상은 아직도 끓어오르는 놈만 미쳐 보인다. 열받는 사람만 쑥스럽다. 흙탕물 튀기고 간 택시 때문에, 문을 쾅쾅 여닫는 아내 때문에, 미친 개나 호랑이 때문에 저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 있다면 끓어올라 넘치더라도 부끄럽지도 쑥스럽지도 않은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은 참 얼마나 아름다우랴. 배고픈 한밤중을 한참이나 잊어버리고 호랑이든 구렁이든 미친 개든 말단이든 끝까지 끌어올라 당당하게 맘 놓고 넘치고 싶은 물이 끓는다. 바퀴벌레는 진화중, 김기택.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으로 흘려보내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쇳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많은 벌레들은 씨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흙과 나무, 내와 강, 그 어디에 숨어서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빙하기 그 세월의 두꺼운 얼음 속 어디에 수만 년 썩지 않을 금 속의 씨를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보이지 않는 빙하기,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추어둔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닭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뜬 채 잠들어 있는지 몰라. 1999년 북어 최승호. 밤의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1992년 설야 김광균.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는요.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가며 서글픈 애자취인 양 흰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이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이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위 이렇게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1938년 세월이 가면 박윤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난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에 올쓸까 가을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끝부분 사라진다 해도 뒤에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있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였는데 노래에는 이 세 행을 뺐네요.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1954년 귀척도 서정주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흰옷깃 여며여며 가업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밭촉 산만리 신이나 삼아줄걸 슬픈 사연의 오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음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걸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한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은 가랑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끝 홀로 가신 니마. 신부 서정주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돌 쩍 위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돌 쩍 위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의 땀 볼 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채 첫날 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죄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죄와 다홍죄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해일 서정주 바닷물이 넘쳐서 개울을 타고 올라와서 3대 울타리 틈으로 새어 옥수수밭 속을 지나서 마당에 흥건히 고이는 날이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날 나는 망둥이 새우 새끼를 거기서 찾노라고 이빨 속까지 너무나 기쁜 종달새 새끼 소리가 다 되어 알발로 낄낄거리며 쫓아다녔습니다만 항시 누에가 실을 뽑듯이 나만 보면 옛날 이야기만 무진장 하시던 외할머니는 이때는 웬일인지 한마디도 말을 않고 벌써 많이 늙은 얼굴이 엷은 노을빛처럼 불그레해져 바다 쪽만 멍하니 넘어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나는 아직 미처 몰랐습니다만 그분이 돌아가신 인제는 그 이유를 간신히 알긴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 다니시던 어부로 내가 생겨나기 전 어느 해 겨울의 모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선지 휘말려 빠져버리곤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라 하니 아마 외할머니는 그 남편의 바닷물이 자기 집 마당에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윤사월 박목월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1946년 조그만 사랑 노래 황동규 어제를 동여면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1978년 참깨를 털면서 김준태 산근을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에서 10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쏴쏴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 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1997년 청노루 박목월 먼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쏙잎 피어나는 12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돕는 구름. 1946년 8원 백석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 자동차는 덩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갯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박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350리, 묘향산 150리, 묘향산 어dim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얗게 어른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빈 찬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게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1939년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학.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 일만 설룽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1937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 동무하고 가자. 투쟁 속에 동지 모아 손을 맞잡고 가자.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생사를 같이 하자. 둘이라도 떨어져서 가지 말자.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고개 넘어 마을에서 목마르면 쉬었다 가자. 서산 나길 해 떨어진다. 어서 가자 이 길을. 해 떨어져 어두운 길. 네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주고 산 넘고 물 건너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시련의 길 하얀 길. 가로질러 들판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 길. 해방의 길 통일의 길 가시밭길 하얀 길. 가다 못 가면 쉬어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홍시를 보며 박제삼. 감나무에 감꽃이 지고 나더니 아프게도 그 자리에 열매가 맺네. 열매는 한창 쑥쑥 자라고 그것이 처음에는 눈이 부신 반짝이는 광택 속 선연한 푸른빛에서 조금씩 변하더니 어느새 붉은 홍시로까지 오게 되었더니라. 가만히 보면 한자리에 매달린 채 자기 모습만을 불과 1년이지만 하늘 속에 열심히 비추는 것을 보고 글쎄 말 못하는 식물이 저런데 똑똑한 채 잘도 떠들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가 자기 모습을 남기는가 생각해보니 허무라는 심연밖에 없더니라. 가을 1965년. 휴전선 박봉우.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를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유여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안무는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한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1956년.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이.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 눈부신 고리.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1996년. 와 정말 많죠.
사실 제 나이를 좀 벗어난 시들을 읽는 데는 저의 한계를 느끼게 되네요. 감흥을 좀 못 살리겠어요. 좀 죄송합니다. 몇 번 많이 연습을 하고 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15분은 끝났고요. 51장 맞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장 자치통감을 읽는다. 1434년 12월 11일 세종이 대제학 윤회 등에게 말하기를 근일에 내가 자치통감을 보면서 독서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았다. 총명이 날마다 더해지고 잠이 아주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제위 1년 차인 1418년 11월 13일 세종은 경연에서 자기가 자치통감을 강의하겠노라고 했다. 자치통감을 강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책의 수요가 너무 많으니 두루 다 보지 못할 듯합니다. 자치통감은 중국 송나라 역사가 사마광이 저술하여 294권으로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기원전 403년 전국시대부터 시작해 진한나라를 거쳐 삼국시대와 위진남북조, 수당나라 그리고 다시 분열의 시기로 들어간 5대 19까지 1362년 동안의 역사를 다룬 책인데 특히 당나라 시대의 역사를 가장 풍부히 다루었다. 자치통감은 지난 일을 거울로 삼아 치도에 도움을 받는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편년체라고는 하지만 지필자의 독자적인 가치 판단이 크게 개입한 역사서이다. 역사서는 일단 사료의 취사 선택에서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데 사마광은 이 책에서 파격에 가까울 정도의 취사 선택을 대범하게 구사했다. 이런 기술 방법론은 일단 지필자인 사마광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사마광은 이 방대한 역사서에 단지 4가지 것만을 담았다고 말했다. 사마광은 오로지 1.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일 2. 백성의 생사고락에 관계되는 일 3. 법도로 삼을 만한 선한 일 4. 경계로 삼을 만한 악한 일만을 취한다라고 했다. 사마광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에는 신광왈이라고 하여 자신의 논평을 거침없이 피력해 놓았다. 또한 삼국의 경우에는 위나라의 연호를 남북조의 경우에는 남조의 연호를 각각 써서 그것이 정통임을 명시하는 독자성을 보였다. 2010년 자치통감을 세계 최초 비중국어로 완역해낸 한국의 역사학자 권중달 교수는 자치통감 속에는 건조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를 읽어내려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한다. 원저자 사마광은 자치통감을 대여섯 명의 조교 그룹과 함께 20년에 걸쳐 완성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한다. 한국어 번역본은 총 32권으로 되어 있다. 이 글 앞에서 세종에게 자치통감은 너무 많으니 두루 읽지 못한다고 실토한 사람은 당대의 학자 유광과 김익정이었다. 물론 나도 자치통감을 아직 통독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발간된 중국인 자치통감 전문가 장펑이 쓴 자치통감을 읽다는 이 방대한 자치통감의 압축 파일과 같은 책인데 대단히 흥미롭고 유익하게 읽었다. 마오쩌둥이 자치통감을 17번 읽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런데 장펑은 정확히 하자면 17번이 아니라 17번 반이라고 한다. 대장정 중에도 자치통감을 수불석권했던 마오는 이 책을 반쯤 읽은 채로 둔 채 임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오는 죽을 때까지 이 책을 읽고 있었다는 뜻이다. 사기와 자치통감 어떻게 다른가? 상산사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상산사호란 말 그대로 상산에 근거하는
내 현인을 뜻한다. 그들은 진나라 박사 출신으로서 동원공, 기리계, 하황공, 농리선생이다. 내 노인 다 눈썹과 수염이 하얗고 자세와 의관이 위풍당당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은 만년에 척부인을 총애하여 태자 유영을 배출하고 후계를 척부인 소생인 유여이로 대체하려고 했다. 척부인은 미색을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황후 여친은 장량에게 달려가 지원을 요청했다. 장량은 우리가 알듯이 한 고조를 도와 통일 과업을 주도한 중국 최고의 명재상이다. 그러나 장량은 이제 자기에게는 힘이 없다고 했다. 천하가 어지러워 곤란을 겪을 때 주상은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하가 안정을 찾았는데 주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주상을 기쁘게 해주는 척부인입니다. 장량은 그래도 소외된 황후와 태자에 대한 연민으로 한 가지 계책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상산사후를 간곡히 초빙해 보라는 것이었다. 돌아보면 주상께서 끝내 불러올 수 없었던 사람이 천하에 넷 있습니다. 유방은 모든 일을 이루었고 모든 사람을 휘하에 두었지만 이 네 노인만은 유방의 고빙에 응하지 않았다. 네 노인은 하나같이 유방을 교양 없는 불량배요, 행동이 거친 무례배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장량은 그들을 정성을 다하여 간곡히 초빙하여 하산하도록 하여 황제의 주연에 태자와 함께 자리를 하도록 하면 무언가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고 했다. 황후는 장량의 제안대로 정성을 다하여 마침내 상산사호를 초청해 올 수 있었다. 마침 유방이 영포를 격파하고 돌아와 주연을 마련했다. 태자는 내 노인을 대동하고 주연장에 들어갔다. 유방은 수염과 눈썹이 백발이고 자세와 의관이 위풍당당한 노인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태자에게 물었다. 노인장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상산사후입니다. 아니, 내가 공들을 모시려고 한 지가 벌써 여러 해인데 공들은 번번이 나를 피했소. 그런데 지금은 어찌하여 내 아이를 따라 놀고 있는 것이오? 폐하께서는 선비를 경시하셨습니다. 욕도 잘하시고 신들은 모욕받는 게 두려워 폐하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 태자는 폐하와 달리 사람됨이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공경한 태도로 선비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천하의 태자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이 때문에 신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유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번거롭겠지만 공들께서 태자를 잘 보호해 주시오. 네 사람은 유방을 위해 축수를 마치고 퇴장했다. 유방은 그들을 전송하고서 척부인을 불러 말했다. 내가 태자를 바꾸려 했으나 지금 저 네 사람이 태자를 돕고 있다. 태자는 우익을 이루었으니 움직이기가 어렵다. 이에 척부인이 당혹해하자 유방은 너는 초나라의 춤을 춰다오. 나는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말하고는 노래를 불렀다. 큰 기러기와 고니가 높이 날아 천리를 가네. 날개를 드넓게 펼쳐 사해를 횡단하네. 주연이 끝났다. 고조는 태자를 바꾸지 않았다. 이상은 사마천의 사기 유후 세가에 수록되어 있는 일화다. 참으로 멋진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말 멋진 이야기일까? 멋진 이야기 맞나? 멋지기는 해도 왠지 구라 같지는 않은가? 허구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마광의 자치 통감에는 상산사후 이야기가 이런 방구도 나오지 않는다. 역사가이기에 앞서 우수한 재상이었던 사마광은 이런 이야기가 정식 사료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쯤 되면 자치 통감의 성격이 어떤지 짐작이 갈 것이다. 사기는 문학가가 쓴 역사이지만 자치 통감은 정치가가 쓴 역사라는 중국 학자 장펑의 말은 절묘하다. 격식과 품격이라는 것. 자치 통감은 일단 제왕과 사대부를 위해 집필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역사서는
첫째, 시종일관 사람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요컨대 인간의 소질을 국가의 간부를 양성하고 국가 정치의 고매성을 보장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둘째로는 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른바 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법치국 사상을 강조한다. 물론 여기서 법의 목적은 금지와 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조화와 민생 복지의 실현에 있다. 자치통감이 현대의 보통 사람들에게도 아주 기묘한 역사서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 역사서는 수신과 재가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이를 이룬 다음에라야 치도를 행할 수가 있다는 지극히 보편타당하면서도 사실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윤리관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치통감은 현대인이 잃어가고 있는 격식과 품격이 높은 수준으로 구현된 역사서이다. 우리는 이 역사서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므로써 과연 격식과 품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사색해 볼 수가 있다. 사마왕은 자치통감 편찬 사업에 19년 동안 매진했는데 매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과다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다. 자치통감이 완성된 후 사마왕이 러양에 남겨놓은 초고만 해도 큰 집 2채 분량이 되었다. 당시 이 초고를 본 황정견의 수뢰에 따르면 필적이 한 글자도 초소로 날려 쓴 것이 없을 정도로 예외 없이 반듯반듯했다고 한다. 나는 이런 것을 격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사마광에게는 유서라는 조수가 있었다. 그는 사마광이 주관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인재로서 유달리 역사의식이 투철한 학자형 젊은이였다. 두 사람의 사이는 사제관계로 발전했다. 유서는 장서가의 집에 가서 자료를 수집해오는 일을 맡았다. 그는 자료들을 육안으로 일일이 점검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나오면 하나하나 손으로 필사했다. 되도록 많이 가능한 신속히 자료를 가지기 위해 그는 밤을 새워 일하다가 눈이 상해 실명의 위기까지 맞았을 정도였다. 사마왕이 러양에 있을 때였다. 유서는 저작 중인 자치통감의 원고 토론을 위해 간저우에서 사마왕을 만나러 왔다. 날씨가 이미 추워졌는데도 유서는 얇은 호옷을 걸치고 있었다. 박봉으로 가족을 부양하느라 따뜻한 겨울옷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마왕은 얇은 옷을 입은 유서에게 또 하나의 일을 맡기는 것이 미안했다. 그래서 자기의 가죽옷을 주면서 입고 가라고 했다. 유서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은사의 정을 물리치기가 어려웠던지 가죽옷을 입고 떠났다. 이후 사마왕은 가죽옷건을 잊어버리고 지냈다. 그런데 얼마 후 사마왕은 누군가가 붙여온 진보다리를 받았다. 펼쳐보니 유서가 되돌려 보낸 가죽옷이었다. 유서는 가난했지만 사사로운 물건을 받지 않는다는 삶의 원칙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스승이 각별한 정으로 준 선물조차 거절했던 것이다. 그때 사마광에게도 가죽옷이 2벌뿐이었는데 하나는 다 낡아 떨어져 못 입고 그나마 성한 옷을 제자에게 주었던 것이다. 자치통감은 이토록 청빈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서이다. 그들은 도덕적 설교자가 아니라 실천자였다. 나는 이런 것을 품격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다고 본다. 자치통감을 통해 새삼 격식과 품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대인은 실용주의라는 명목으로 격식과 품격을 따지지 않는다. 격식과 품격이 우리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렇게 이 두 가지야말로 현대인들이 급격히 상실해 가고 있는 가치 덕목인지도 모른다. 읽다 보니 사실 이걸 추가로 읽으려고 한 게 아니고 52장 더 짧은 게 있었는데 그렇네요. 제목도 우주의 끝을 찾아서 왜 우리는 별의 후손인가. 시랑 어울려서 이걸 읽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51장을 읽었어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그래도 잘라 틈나실 때마다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